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과 성공 경력의 동반자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지금 많은 공채가 진행되고 있고 또 마무리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요즘 학생들이 저에게 이제 성공담이라든가 아니면 합격 사례, 그다음에 또 많은 면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곤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것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굉장히 많아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했겠구나 하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 학생은 저한테 질문하기를 면접이 정말 너무 어려웠는데 뭐 거기서 상품을 판매해 보라는 등 여러 가지 시키면서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진짜 이렇게 기업에 가서도 많은 어려운 일을 하게 되느냐, 그리고 본인이 합격을 한다고 해도 기업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면서 저한테 걱정하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웃었는데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 사실 적응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하는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사회에 나가서는 그러한 지식을 꺼내서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다 잊고 계시겠지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실 때마다 다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에 나와서도 처음은 좀 어색하고 다른 문화에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에 적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하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누구나 다 작은 실수나 문제는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나 실수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수를 내가 왜 했을까 하는 것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오답 노트를 작성하셨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문제점을 돌아보고 그때 그 질문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또 면접관이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을까 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당장의 면접은 좋은 점수를 못 받으셨다 하더라도 다음 면접에서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모두 용기 가지시고 좀 더 다음번에 그 좋은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PEF, 금융권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금융에 원래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많은 관심과 기사를 접하셨던 그 PEF 사모펀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 사모펀드를 강의를 해드릴 때는 항상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금융 강의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금융의 어떤 그런 좋은 역할보다는 어떤 금융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어떠한 그런 윤리적인 부분이라든가 가치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두지 않고 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모펀드를 강의해 드릴 때는 조심스러운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사모펀드의 허와실 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조금 정확히 보시면서 앞으로 다른 투자라든가 그런 것을 좀 비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요, 뭐 여전히 계속해서 면접과 논술을 위한 금융기사 분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에서 그 해외 유명한 사모펀드와 또 사모펀드에 어떤 사람들이 뛰고 있는가, 그리고 해외에서 유명한 사모펀드에 우리나라의 그 인재들이 뛰고 있는 그런 그 임원으로서 이제 중요한 역할, 그다음에 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여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바꾸는 금융과 금융 용어로서는 신생 기업이지만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어가는 유니콘 기업과 그다음에 고용 상태가 안정되지 못한 그 불안정한 어떤 계절 노동자라든가 임시직 노동자를 지칭하는 프레카리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특히 그 사모펀드에 대해서 그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칼라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자, 여전히 면접과 논술 또 더 나아가서 금융에 관련해서 튼튼하게 응용 문제를 풀듯이 여러분들의 지식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기사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사모펀드와 이번에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사모펀드의 운용력들의 커리어 패스와 그분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 사모펀드를 운영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직무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세상을 바꾸는 착한 금융에 대해서도 오늘 시간 갖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금융 용어와 그다음에 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면접과 논술을 위한 기사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에요. 11월 16일자에 도이체방크 삼킨 중국 천펑 회장 세계 금융제국 야심을 갖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여러분 도이체방크, 우리나라 도이치뱅크 들어와 있는 지점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세계적인 금융기관이자 14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 최대의 금융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독일에서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금융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유럽 재정 위기 이후 도이체뱅크가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난 5월 이후 이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 중에 하나인 도이체방크의 최대 주주가 천펑 시장이 이끄는 HNA 그룹이 최대 주주가 됐다는 놀랄 만한 소식입니다. 지난번 제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한 이후로 중국이 금융기관과 여러 가지 그 산업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의 지분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그 기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금융시장 및 여러 가지 시장에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그다음에 지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그 외국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주겠다라는 것들을 기사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또 그에 못지않게 중국의 막대한 자본들이 그 해외의 좋은 기업들과 유수 기업들의 그 주식을 사들임으로 해서 주주가 되고 있고 기업을 사들이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지금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의 그 자본의 역할과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 HNA 그룹은요, 그 중국의 하이난 섬, 그냥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해남도라고 하고 신혼여행이나 관광지로서 많이 가는 곳이긴 하는데요. 거기에 지방 항공사 하이난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 항공사로 시작한 작은 그룹이었고요. 지금은 여러 그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5월 달에는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그 금융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도이체방크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이 HNA 그룹을 이끄는 천펑 그 회장의 경우는요, 독일에서 루프트한자 항공학원을 나왔고요, 하버드 MBA 비즈니스 스쿨에서 그 MBA를 한 수재인데, 이분은 그냥 중국의 일반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일반적인 그 경력 레코드를 겪고 나서 굉장히 많은 현재는 그 기업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세계 문화를 많이 접하고 서양 문물을 많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전통 문화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고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은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제 일각에서는 중국의 기업들이라는 게 그냥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형식이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어떤 정권들과 많이 어떤 연계가 있지 않느냐, 중국 정부에서 많은 것을 밀어주지 않았느냐라는 의혹과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또 그렇게 하기까지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중국의 자본이 세계의 자본 시장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로서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금융기관들이 많이 어렵고 금융산업이 좀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서 여러 가지 것을 좀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세한 기사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한테는 조금 그 낯선 이름이기도 한데 중국에 요즘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업이라는 게 뭐 알리바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IT 기업 중심으로만 여태까지 봐왔었는데요. 중국이 못지않게 금융시장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순이익 면에서 중국의 4대 은행이 지금 애플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하고 있고 랭킹에 다 올라 있는 것들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통화 스와프에 대한 그런 그 소식입니다. 11월 16일자로 한겨레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국과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안정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와 이번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캐나다의 이 통화 스와프의 계약 체결 내용은요. 만기와 한도를 정하지 않은 통화 스와프라는 데서 더 의미가 큽니다. 사실 통화 스와프라는 게 우리나라의 통화와 상대국의 그 통화를 맞교환할 수 있는 그런 중앙은행과의 이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에 처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그런 어떤 그 경우에 외환을 좀 더 탄력적으로 확보함으로 해서 유동성 있게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안전장치인데요. 지난번에는 중국과의 그 통화 스와프가 극적으로 연장이 된 거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는데 이번 캐나다의 이러한 만기와 한도를 정하지 않는 통화 스와프 체결은 우리에게 있어서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 더 나아가서는 여러 분야의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는 게 수출입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는 개인이 어떤 유학을 간다든가 해외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여러분들 특히나 요즘에 이제 해외 연수 같은 거 많이 가실 텐데요. 이러한 외환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굉장히 개인 가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변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개인에게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개인과 기업과 이렇게 안정되게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제반적인 것들이 마련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중요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그 캐나다는요 경제 금융 분야에서 굉장히 선진국이고 캐나다 달러는 한 그 기축 통화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달러고 그 무역 규모가 세계 6위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캐나다와의 통화 스와프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좀 안타까운 소식과 더불어서 그 안타까운 소식에 좀 힘을 주는 그런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뭐 소식 접하셨겠지만 포항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고 또 이 지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행사인 그 대입시 수학 능력 시험이 연기가 되는 초이례적인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러한 포항 지진 피해 때문에 그 금융 당국과 민간 금융 기관이 합심해서 지원에 나서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러한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니만큼 굉장히 타격도 크고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장의 경제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상당히 클 텐데 여기서 금융당국하고 민간금융회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음으로 해서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개인에게 이 지진 피해가 있었던 곳에 있었던 그 지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대출에 있어서 대출 기간을 연장시켜 주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뭐 카드 대출이라든가 카드 대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사실 지진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포항 지역 요번에 그 지진의 타격을 많이 입은 그곳이 이제 약간은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어가지고 피해가 생각보다
컸고 또 이번 지진은 예전에 경주의 지진보다는 좀 더 지층에 가까이에서 일어난 곳이라서 강도는 경주보다 높지 않았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이라든가 그 충격이 훨씬 컸다고 하는데 이러한 곳곳에서 좀 더 많은 지원과 힘을 주는 소식을 통해서 포항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본격적인 강의, 사모펀드에 대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모펀드는 이런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을 모아서 형성되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투자자,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아서 좀 더 그러니까 기업 인수합병이라든가 일부는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데 투자하는 그런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공모펀드의 경우는 워낙에 다수가 형성이 돼서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고 수익을 올리는 데 어려움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융당국이 많은 규제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독을 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모펀드는요. 비교적 그런 다수가 아닌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일부 투자자들을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라든가 어떤 그런 규제라든가 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 그래서 투자도 굉장히 많은 영역에 있어서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EF 사모펀드의 경우는요, 굉장히 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특히 IB뱅커라든가 많은 좋은 M&A 쪽에 좋은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쪽으로 경력을 옮겨가시는 것들을 많이 희망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금융이고 펀드이기 때문에 어떤 대박이라든가 로또 형식은 아니다라는 걸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펀드이니만큼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용 철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좀 더 찾아보고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운용 철학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외국의 굉장히 큰 사모펀드 기업, 블랙스톤이나 칼라일 그런 데들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자국의 어떤 투자에 활성화를 시키겠다 해서 국내 사모펀드들이 많이 출범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어떤 운용 철학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토종 펀드라서 성공을 시키겠다라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가치관과 운영 철학과는 조금 다른 약간의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사모펀드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제가 사실 좀 여러 가지로 불안한 마음입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모펀드를 지금 운용하는 운용력들의 커리어 패스는 어떤 커리어 패스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운용하고 이런 기업들을 운용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조 PEF의 질주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국경제에 나온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그분들의 이제 커리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요, 사모펀드의 운용력들은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서 그러한 투자할 만한 곳을 찾기도 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투자할 만한 돈을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펀드 투자를 할 만한 곳을 또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만한 곳을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들의 인맥 관계라든가 관계 형성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나아가서 그러한 펀드를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경영에 직접 참여해서 기업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서 기업의 가치 상승된 기업의 가치를 상승된 기업들을 다시 되팔게 되는데 그러한 모든 일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일을 하시는 이러한 운영력들의 경우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어떠한 분들이 이러한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모펀드를 이끄는 분들의 대개 그 대체적인 경력들은요. IB에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컨설팅 펌에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 50%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0% 정도는 회계사 출신, 9% 정도는 변호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내셨던 진대재 전 장관, 그 삼성전자의 임원, 고위 임원을 맡으셨는데요. 이분도 현재는 그 사모펀드의 기업의 대표를 맡으시고 여러 가지 기업 인수라든가 그런 데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간혹 경영이라든가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뭐 컨설팅 펌이나 IB 뱅커, 금융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전자공학이라든가 기술 쪽의 경영 트랙을 밟아서 이쪽 나중에 금융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기술 중심적인 기업들을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러니까 금융을 전공한 사람만 계속해서 사모펀드로 간다. 아니면 또 금융을 전공한 사람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고 전 분야에 거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뭐 IT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공한 분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모펀드 운용력들이 하는 일들은요,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를 높여놓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사모펀드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 게 아니라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업계에 있어서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른 기업에서 경력을 쌓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외국계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에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그 차지하고 있고요. 또는 은행에 계셨던 분들도 있고 어떠한 때 또 큰 기관에 계셨던 분들도 있고 이렇게 뭐 진대재 전 장관처럼 어떠한 그 기술 관련 한 기업에서 몸담고 계셨던 분들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계셨던 분들이 커리어를 쌓고 계시다가 기업을 보는 눈을 키우신 이후에 이러한 형식으로 사모펀드를 운영하시는 그런 이제 대표 자리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은요, 제가 높이 사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현재 그냥 그 몸담고 계신 기관에 계셨어도 얼마든지 좋은 직위를 차지하고 안정적으로 커리어 패스를 밟으실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을 차려서 어떠한 모험 정신을 발휘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 만큼 그러한 면에 있어서만큼은 높이 우리가 그런 정신을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서나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모험 정신이 성장을 도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자, 우리가 대부분 사모펀드 그런 기업들을 보면은요, 이런 그 대표로 계신 분들과 그러니까 파트너로 계신 대표로 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밑에서 있는 이제 운영력들 같은 경우는 작은 딜을 보기도 하고 이러한 대표 그 파트너 분들이 그 담당하는 딜들에 그 투입이 돼서 기업을 분석하거나 실사하거나 나머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밑에서 일하는 분들도 나중에는 이러한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밑에서 계속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PEF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사모펀드의 핵심, 자, 펀드이니만큼 우리가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모으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은행 같은 데서 이제 펀드를 구입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펀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소수의 불특정 그 몇 사람들이 있는 만큼 또는 기관이니만큼 이러한 이제 펀드 레이징이 어떠한 투자자를 찾아서 그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이 사람들의 운영 철학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해서 이러한 사모펀드의 운용을 대리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PEF의 그 핵심, 사모펀드의 핵심은요. 첫 번째, 가장 중심적인 것은 펀드 레이징이라고 합니다. 소위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실탄을 말을 한다, 쏠 총알을 말을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연기금이라든가 공제회라든가 보험사들이 사실 그 대형 그 이제 속된 말로 쩐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쏜다고 하는데 돈을 쏘는 그러한 기관들인데 이분들은 연기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만큼 전문 기관들에 그래서 자산운용사에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고수익을 노리는 사모펀드에 더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대표 파트너 이제 운영력들이 우리 기업은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여태까지 성공률이 얼마였으며 수익은 얼마로 올렸고 또 우리의 운용 철학은 어떠한 형식으로 운용을 한다. 특히나 이제 M&A를 할 때는 어떠한 기업들을 저평가된 어떠한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하며 또 부동산 사모펀드 기업들한테는 주로 어떠한 부동산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형이냐 아니면 주택형이냐 아니면 창고라든가 어떤 그런 특수 그러한 부동산이냐 그런 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여기에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돈을 모아서 때로는 이제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그 펀드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에서 이러한 펀드를 그 조성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기업을 사거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실탄을 마련하게 되니까 즉 돈 자금을 마련하게 되는 건데요. 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일이만큼 이제 그 공기업 연기금이라든가 공제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보험사에서 우리 이렇게 올해 어떻게 출자를 하겠다라는 공고를 붙이게 됩니다. 공고가 나가게 되면은 이러한 사모펀드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가가지고 그 공모할 때 전체적으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그러한 딜들을 따내게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고 워낙에 많은 돈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대표 컨설턴트이자 대표 파트너들이 굉장히 그 민감해져 있고 그 어려운 시기로 그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낸다고 합니다. 여기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펀드 레이징 시기에서는요 거의 밖에 나오지도 않고 안에만 계시고 비서들도 막 그 눈치를 보느라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러한 펀드 레이징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한번 그 내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어떠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을 살 만한 그러한 돈이 형성이 되면은 이제 실제 투자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처를 찾아보거나 그 딜을 찾아보기 위해서 대표 파트너를 중심으로 밑에 있는 여러 운용력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 기사에 보면은 아메리카노 5잔 마시면 하루가 끝난다라는 내용으로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만나서 미팅하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하는 미팅의 연속으로 스케줄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는요, 운용력이 직접 그런 그 투자할 만한 곳을 찾아서 가는 그 공식적인 루트도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IB 뱅커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딜들을 통해서 만나게 됐던 많은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비공식적인 루트들을 찾아가지고 그러한 딜들을 보러 다니게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관계라든가 아니면은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의 관계 형성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몇 명이 이제 같이 그 한 3명에서 5명씩 해가지고 집단을 형성해서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개개인적으로 중요한 딜들에서 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팅에서 뭐 커피뿐만 아니라 점심도 비즈니스 미팅이 거의 그러니까 많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런 분들 경우에는 점심을 드시면서도 계속해서 딜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항상 위장약을 갖고 다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금융권에 지원한 학생들 보면은
투자가 굉장히 재밌다, 투자가 멋있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투자가 얼마나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갖고 막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는 항상 이러한 딜들을 찾아다닐 때 하나하나 정보가 정말 크게 돈이 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딜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그냥 딜들에 대한 정보만 안다고 해서 이것이 정보구나 하고서 입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보가 돈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지식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러한 그 사모펀드 기업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경영 컨설팅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신문도 많이 봐서 정보도 굉장히 많고 아시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한 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액티브함이 남다르게 느껴졌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활동적으로 금융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런 투자에 관련된 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미팅을 하고 이제 이런 딜을 찾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그 이유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완전 이제 투자를 하고 기업을 인수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은 먼저 이제 인수한 기업의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뭔지, 그래서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서 내부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제 경영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경영 계획을 세우게 될 때는요, 생산적인 문제, 재무 문제, 인사 문제 여러 가지를 다 총망라해서 보는 경영 전략을 세우고 경영의 기법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 펌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경영 컨설팅을 계속 하셨던 분들이 이쪽 사모펀드로 많이 뛰어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좀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제 많은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이렇게 기업의 가치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효율적인 것들을 따지다 보면은 인사 문제에 있어서 구조 조정도 하게 되고, 재무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이제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이제 투자라든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은 종업원 입장이라든가 고용인의 입장으로서는 본인들의 어떤 생각과는 좀 다른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안 좋은 인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전에 보다는 좀 더 경영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타이트하게 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가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제가 불만 사항을 많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인수합병에 있어서 최근에 뭐 이제 MBK 파트너스가 합병을 한 그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고용 승계라든지 위로금 지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함께 동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있었을 때는 굉장히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딛고 일어서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경영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EF에 관련돼서 한번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시아경제 이제 10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이거는 이제 그 신한금융투자가 발간한 그 사모펀드가 선택한 기업 보고서에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면 기업 주가가 4년 후에는 평균 45% 정도 상승하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인수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는 면에서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지만, 사모펀드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인수를 한 이후에 사모펀드는 그대로 경영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되팔아서 수익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 주가나 수치에 눈에 보이는 것에
실적으로 높여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기업 가치가 높아져서 주가가 상승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그냥 숫자가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만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장점이 어떠한 개선된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은 주가는 높아졌지만 내부적으로 좀 어려워진 면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좀 더 정확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론스타가 예전에 하나 KB, 그러니까 그 이전 합병 이전에 KB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뭐 먹튀 논란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 사항도 많았지만 내부적으로 있는 종업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그 사례를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기업 가치 상승이라는 면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 PEF를 운영하는 운영력의 경우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와 같다고 이야기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융 또한 모든 산업 전반을 함께 가야 되고 함께 고려해야 되는 지휘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종합 예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모펀드를 제가 이제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간단히 여기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사모펀드는 그 해외 기업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기업 가치를 상승했던 그런 사례들을 조금 찾아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을 바꾸는 그 착한 금융, 새로운 금융 기법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그 착한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융의 원래 역할 자체가 굉장히 좋은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좋게 인식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이면에는 금융기관들의 그 영리라든가 수익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면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가 그런 그 영리나 기업의 이익 또한 중요하지만 금융의 이익을 좀 더 멀고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 또한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볼 줄 아는 안목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금융이라든가 제가 착한 금융 시간에 소개시켜드리는 금융기관과 금융기법을 통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그 사회적 금융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덜란드의 트리도스 은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 여러 가지 기법에 있어서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 뭐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또는 기관들이 이렇게 사회적 금융을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트리도스 뱅크가 그러면은 사회적 금융을 어떤 형식으로 실천하고 있고 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도스 은행과 사회적 금융을 실천하고 있는 트리도스 은행과 일반 은행의 이러한 대출 프로세스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대출 프로세스는 비슷합니다. 대출 프로세스 이제 딜을 갖고 와서 그 딜을 검토하고 대출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실행 그 과정은 비슷하지만 거기에서 결정하는 결정의 중요 사안이 좀 더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로 딜을 우리가 검토했을 때 이 딜이 먼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신용 문제라든가 다시 갚을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이 딜이 성장해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냐, 그러니까 그런 일이냐를 중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사회적 금융에서의 이러한 딜을 실행할 때는
이 자금 지원 대상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 발전하는 걸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보게 체크하게 되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요. 사실은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라든가 신용 상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장의 위험 상황이라든가 주로 금융기관이 다시 돈을 돌려받고 이자 부분을 돌려받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중심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지만 이러한 사회적 금융을 실천하는 이러한 이제 트레이더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무 목표 이상의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사회, 문화, 환경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점검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이라든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망하고 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요. 이러한 이제 사회적 금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렇게 단기적인 이익만 치중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는 것이 많은 만큼 이러한 사회적 금융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좀 어려운 경제 그런 어떤 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때 어느 순간부터 좀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과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대출 용도, 대출금 사용 여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은행에서도요. 대출 사용 목적에서 반드시 적게 하는데 이 목적이 좀 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사후 관리 단계에서 처음에 그 적어냈던 대출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다시 환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러한 사회적 금융에 있어서는 특히나 대출금에 대한 사용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인 사안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 이제 선별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서 좀 더 장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별다른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전번에 제가 그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그 사회적 그 거래소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프로젝트에도 지원을 해야 되고 사회적 기업에도 그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 보고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보고서들 아마 이제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많이 나와 있는 만큼 요즘 사회적 기업 또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합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사회적 금융 법제화 시동에 이제 문 정부가 업계도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제 사회적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 펀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금융 당국에 있어서 법제화로 어떤 정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민간인들이 함께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인데 이러한 사회적 금융에 있어서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럼들도 뭐 사회적 금융에 대한 포럼들도 개최가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낙후 지역 같은 데다가 그 지역 개발 금융 펀드라든가 주택 복지 그런 것들을 건강 분야 같은 것에 투자를 해서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수익도 올리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러한 그 소외된 곳이라든가 어려운 곳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라는 것들은 대부분 정부가 투자하거나 기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기부하거나 정부 중심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민간도 함께 할 수 있고 투자로 이끌어낸다면 좀 더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이 민간 단위로 정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리나 복지 전체적으로 사회적
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정부 중심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착한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빨리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요, 그 사회적 금융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한쪽에서는 이러한 것들 이제 그 정부에서 압력을 넣는 것이, 과연 진짜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압력을 넣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불만 섞인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다음에 또 이러한 것들이 제도화됐을 때 우리가 좀 더 보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사 용어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금융 논술을 보시거나 아니면 금융권의 인터뷰를 보시고 또 어떤 기업의 인터뷰를 보신 분들 아마 아주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시사 용어라든가 금융 용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러한 금융 용어, 시사 용어, 또 요즘에 신조어가 많이 나오는 만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열심히 습득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사례 또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용어는요, 아마 증시 관련 뉴스 보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용어인데요. 보합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합세, 그래서 보합세에서 강보합이다, 그다음에 또는 약보합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합세라는 말은 시세가 거의 변동됨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보합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으로는 증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용어고요. 증시뿐만 아니라 뭐 유가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보합세에 거의 움직임이 없지만 그래도 전날 대비 약간의 오름세가 있을 때를 강보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의 보합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날 대비 약간의 내림이 있었을 때는 약보합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세가 계속 이제 올랐는데 계속해서 오를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를 강세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내릴 가능성인 것을 약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보합세에 상반되는 용어로는 혼조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합세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혼조세는 업앤다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보합세는 좀 안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혼조세는 좀 등락이 있는 만큼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혼조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꼭 좋다, 어떤 것이 꼭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증시나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대해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증권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합세였는지 아니면은 강보합이었는지 약보합이었는지 한번 내용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좀 길기도 하고 어려운 용어인데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그래서 RCEP라고 해서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인데, 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해서 10개국,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더불어 인도까지 16개국이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각국의 이제 FTA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RCEP의 경우는요, 나프타라든가 유럽연합 EU에 비해서 무역 경제 규모가 20조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20조 달러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 가치로 하면은요, 정말 놀랍죠. 2,400조 원에 달하는 그런 규모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은 세계 최대의 그런
그 무역 협정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TPP가 기존에 좀 미국 중심으로 됐던 것이라면은 이 RCEP 같은 경우는 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다자간 무역 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 수입 중심으로 많은 경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내용 찾아보시면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금융상식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그 도움이 되는 책 한 권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의 이름은 호감 레시피라는 그 패트릭 킹의 책인데요. 여러분들 그 표지부터 약간 예쁘게 나와 있어서 좀 더 호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패트릭 킹은요, 그 미국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주로 사교의 기술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중심적으로 많은 강연을 하고 있고 기술 코치로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호감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만약에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다른 부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어렵고 힘든 그러한 협상이 있었을 때 상대방마저 나에게 호감을 가졌다면은 상당히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당면한 과제라면 아마 면접이라든가 인터뷰 때 이러한 호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호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연관이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그 연관성 있게 작용을 해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호감 레시피라는 책은 그러한 행동 심리학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굉장히 책도 작고 간단해서 그림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바쁜 시간 중에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은 사실은 우리가 호감이란 부분을 그냥 보는 어떤 타고난 부분이라든가 어떤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이 심리학에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그런 그 과학적인 심리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베이비 알버트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어떤 아기에게 흰 쥐를 보여주면 아기가 그 쥐가 무서운지 아니면 싫은지 나쁜지 그런 것들 전혀 인지 못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흰 쥐를 보여준과 동시에 굉장히 아이가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소리를 같이 들려주면은 그 쥐가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는 굉장히 아이가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이는 그것이 쥐와 이 소리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무서워한다는 것을 전혀 인지 못한 채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이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호감 레시피 읽어보시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날씨 굉장히 많이 추워진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여기 제가 메일 나와 있는데요. elisabankerskorea.com 또는 한빛70gmail.com으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 또 위해서 좀 더 많은 내용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